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최근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난 2012년 군 내부 문건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서명해 결재한 문건에는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즉 댓글부대가 장관의 참모인 연재우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실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전 사이버사령관으로 총선 댓글 공작을 지휘했던 연재우 기획관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고, 연 기획관이 댓글부대에 보고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작 댓글부대가 속한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는 점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점선은 지휘 협조 관계를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연재욱 기획관의 직속 상관인 임관빈 당시 정책실장, 김 전 장관으로 이어지는 장관실 라인이 사이버사 심리전단을 직접 지휘 통제했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또 보안감독 업무를 맡은 기무사 요원도 심리전단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장관이 지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관 참모들이 대선 기간 일선부대, 그것도 불법 댓글 공작을 한 부대를 직접 통제하도록 지휘권을 부여한 건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국방부 적폐청산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전직 사이버사 관계자는 비정상적 지휘권 변경의 배경은 청와대에서 보고받고 개입해도 계통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선 부대에 직접 알아보기보다 국방장관 참모들에게 보고받고 협의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적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휘권 변경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또 비정상적인 지휘 라인을 통해 청와대가 댓글 공작에 개입했는지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나온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에 인도 태평양이란 용어가 적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설파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이 전략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이어지는 안보 협력 라인 구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대신 인도 태평양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언론 발표문 문구에 대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여 제안을 단지 경청한 것일 뿐이며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데 적절한 지역 개념인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복당파를 처음 만나 재결 합의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보수가 다시 뭉쳤다는 주장입니다. 아직 정치적 앙금이 서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복당파도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생각의 차이나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하지만 친박계는 복당 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에 붙여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침을 뱉고 떠난 이들의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며 이들은 곧 또 배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박계는 복당 절차를 따져보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복당파 수용이 당원 당규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가기로 했던 환영 만찬은 불참했습니다. 친박계를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홍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명박계 인사인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를 만나는 등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친박계를 압박할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댓글 사건에 관련했던 변창훈 검사가 투신함으로써 지금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 이게 무리한 음모론이라고 할지라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창훈 검사가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4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투신했다. 거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문 이렇게 살짝 좀 열어가지고 이 정도 공간 정도 나오는 그런 건물들. 거기로 뛰어내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박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구글에서
변창훈 창문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엔 첫 번째 기사에 뜨는 사진이 있어요. 실제 투신했다고 알려진 그 장소 창문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창문 자체가 뛰어내리기도 힘들지만 그 창문 밖의 풍경이 사실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가능한가 싶은, 그러니까 좁은 성인 한 명이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 있죠. 빌딩과 빌딩 사이에 그 좁은 골목, 그 골목 중에 있는 창문이거든요. 저도 이거 막연하게 창문이 그냥 열 수 있는 창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반만 열리는 창문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밀어서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네. 창문이 아직도. 그걸 어닝 창문이라고. 이건 나도 그거로? 못 들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뛰어내린다는 게 힘들죠. 사실 굉장히 큰 각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절차가 많아지면은 사람은 또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죠. 이런 의혹들이 있다는 걸 네. 전해드리고요. 뭐 그게 의혹이 제기가 되면 모든 CCTV 다 뒤져봐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 검사가 전혀 유서 같은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변창훈 검사 장례식에서 검찰총장에게 막말한 검사는 없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녹음된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의 유족들의 반응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신문들은 있잖아요. 보도하는 신문들은 검찰에 대한 막 항변 쫓아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도 막 쫓아내고 이랬다고 하는데 유족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원망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갖다가 시켜놓고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국정원이 보낸 조화도 그냥 돌려보낼 정도로 격앙돼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가족은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난망하죠. 명정님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든지 구인이라도 해놔야 된다고. 네.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저번에 국정원 직원도 마티즈 비슷하게 번개탄 켜놓고 뭐 예.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변호사. 해서 예. 어떤 세력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면은 우리들과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유서도 없이 그냥 투신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곳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했다고 하는 변호사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요. 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타살의 용이 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변 검사장 사망 사건에 관계돼서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들려드릴게요. 국정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여기 문장 끊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애기 아빠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애들 보는 데서 집안 압수수색을 하고 후배 검사한테 15시간이나 조사받으면서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이 문장은요. 수식어를 빼고 문장을 완성시켜보면 국정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수사받으면서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이거예요. 문장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틀어서 이게 이제 검찰총장한테 이거를 쓴소리를 했다. 항변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검사하고 누군가 간에 여기에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갔으면 아, 검사가 정치권에 줄대고 정치검사가 되면 이렇게 이번 경우와 같이 잣대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검사들이 항변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검사는 정말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검사로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어요. 검사한테. 검사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고 누구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을 때는 정치권에 줄대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법대로 일을 하라고 권력을 주는 거거든요. 월급도 줘가고. 그런데 자신의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정치권에 줄을 세웠다.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은 법대로 하는 게 검찰이에요. 이미 거기서부터 어긋나서 잘못을 한 겁니다. 검찰이. 친일파의 딜레마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아니 나라가 전체로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일본 밑에서 공무원한 게 죄냐.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런 사람 욕한답니까? 사실 그것도 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 박정희 밑에서 판사 이런 거 못하겠다고 그냥 변호사 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딜레마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쉴드를 아무리 쳐봐야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쉴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법과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면 국정원에 가서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키면 때려치우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요. 맞습니다. 예. 이런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쉽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빌미 삼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저쪽에 반격이 빌미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검찰 발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있으니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민주적인 검찰 조직일수록 하급 체제에서 수사하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게 수사 외압으로 들어가면 윤석열이 죽고 문무일이 죽고 박상기가 죽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데미지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발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다 민주정부의 생각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좀 정밀하게 한번 보면 하나 첫 번째 전병헌 정무수석 이분이 원래 이제 유명했잖아요. 그 게임 캐릭터로 분장해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네. e스포츠협회 회장이어서 근데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 때 여명숙 그 양반이 또 게임 농단 세력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검찰이 갑자기 이분 그 전 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겠는데 롯데홈쇼핑하고 또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 현역으로 있을 때 롯데홈쇼핑 제휴각과 관련돼 있는 상임위에 있었다. 근데 게임스포츠협회 관련한 그 협찬 비슷한 걸 해줬는데 그게 롯데 홈쇼핑에서 해준 건데 그거 돈을 일부는 따로 받고 공금을 뭐 유용했다. 그런데 이게 전병헌 정무수석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걸었거든요. 네,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치자금 그리고 이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뇌물 성격의 후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선 의원들은 정말 히스테리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예민합니다. 단돈 10,000원, 1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기업의 직원이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누군지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도 확인해서 순수한 후원인지 안 그러면 어떤 의도가 섞여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검증을 하거든요. 그거는 수석 보좌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 정치자금법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낸 사람 그리고 받았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e스포츠 협회의 회장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장이 직접 어떤 이런 뇌물 커넥션에 자기 판단을 개입시켜서 받았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보좌관들이 그 당시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던 그 당시에 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거죠. 만약에 퇴직한 이후에 그 보좌관들이 개인적 인맥을 활용해서 했다는 의혹은 가능해요. 검찰이 밝힐 테지만. 의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병헌 의원이 e스포츠 협회장을 사퇴한 게 2014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혐의를 받고 있는 건 2015년 7월이에요. 롯데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에 후원한 3억 중에서 1억 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 5월에 다시 e스포츠 협회 회장을 맡았고 2017년 5월에 다시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 바보는 아니고 어떤 스포츠협회 같은 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재직하고 이러면요. 자기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주요 요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협회장을 안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이나 조중동의 시각은 이제 이게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심장을 향해서 지금 칼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또 청와대 인물이 하나가 더 등장해요. 그게 탁현민 행정관이에요. 그 유세 현장에는 선관위 직원이 어딘가에는 있어요. 예.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한 명씩 신원을 캐면 선관위 직원 한 2명은 있어요. 기소하고 이러는 것도 건이 되니까 이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검찰 일부에서는 청와대 스크래치 내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고 약간 의심의 노출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게 사실이라면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건 탁현민 행정관이 그 당시 실수를 한 거 맞아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럼 기소가 되면 이거는 아마 검찰이 약식 기소 형태로 해서 뭐 한 2-30만 원 벌금 정도로 끝날 상황이고요.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정말 경미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경미하고요. 피선거권도 박살시키면 되겠네요. 아니 무슨 어차피 안 나올 건데. 그때 기억들 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프리오의 약속을 지켰는데 예.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 행사에서는 투표 동료 운동을 했는데 그렇죠. 예. 투표 동료 운동은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문재인 찍어라 뭐 홍준표 찍어라 안철 찍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그거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 예. 육성이 담긴 선거 홍보 음원을 그 행사에서 틀어버렸다 뭐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건데. 공소시효 사흘 전에 불구속 기소한 거라고 하죠. 서둘러서 한 것 같고요. 사실은 탁현민 행정관과는 그냥 우리가 선거하다 보면 흔히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미미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침소봉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일하는 선관위가 현장 수개표 같이 그 쉬운 일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요. 더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주댕이로만 일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것 점으로 미뤄봤을 때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라고 해도 결국 그걸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뭔가 좀 앙심을 품은 게 세력이 있지 않냐 하는데 솔직히 한번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아무리 상명하복이라고 해도 이를테면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검찰의 당면 과제가 뭐냐면은 공수처잖아요. 네.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공수처를 띄웠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만든 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혁의 동력을 1년 2년 동안만 약화시켜 놓으면 공수 안 만들 수 있다 뭐 어떤 그런 자신감이라면 마구 흔들어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찰 조직에 안 들어가 봐서 우리가 지금 사법고시 합격 다시 해가지고 검찰 생활을 해본 뒤에 분위기를 좀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박 상식선에서는 좀 뭔가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가 서로 간 논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이 모인 고등학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전국에 검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처음에 초임 검사 시절부터 지방 순환 근무를 하면서 2,000명 정도 되는 인맥이 다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다리만 건너도. 그래서 줄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라인이다, 어느 쪽 줄이다, 누구하고 더 친하다 하는 이런 게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여가지고 그 개혁 작업이 진행될 때 개혁에 같이 동참하는 그룹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그룹이 또 따로 그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도 그 어느 그룹에서는 이 버티는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사실 검찰들의 그 경향을 보면 저는 이 전병헌 수석하고 탁현민 행정관 건 이 두 건을 보고는 저는 이걸 느꼈어요. 뭐냐면 이게 기소 시점과 수사 시점과 수사 착수한 시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전병헌 수석 건은요. 전병헌 수석을 보고 이게 인지수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부터 수사가 들어간 거냐면 박근혜 시절을 캐기 위한 수사를 하다가 이게 엮여 나온 거예요. 그 이 첩보가 엮여 나온 것 때문에 이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구속하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롯데그룹 관련해서 그렇죠. 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 사안이 하나 있고 탁현민 행정관 건은 뭐 이거는 선관위 고발 건인 거고 당연히 이거는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한다? 이건 검사가 진짜 이건 돌 맞아 죽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검사 입장에서 이거는 윤석열 지검장이나 문무일 검찰총장 아니라 그분들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기소를 해야 돼요. 이건 법대로 하는 거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그 단정적인 표현은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을 다 기소하지는 않잖아요. 경미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배짱 좋게, 그러니까 이게 좋게 바라보면 이건 이런 시각도 가능해요. 다시 민주정부가 왔구나. 청와대에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저 있으면 기소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의도를 한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음모론은 뭐냐면은 검찰과 현재 문재인 정부와의 이간질 프레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변창훈 검사의 죽음으로 시작 촉발된 건데 그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지금 어떤 이간질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7일 보도에서 일주일 새 국정원 직원이어 검사까지 검찰 내부 정권 하명 수사 탓 국정과제 1호 내세우자 중앙지검 검사 247명 중 64명 적폐 수사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가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8일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불만 터진 검찰,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더욱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검찰 내부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문무일 입장에서 공수처가 생기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문무일이 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좀 뜨뜻미지근했던 부분에 저는 이해를 해요.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검찰 개혁에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뭐 검찰 구성원들의 일단 신망이 두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래서 문무일이 그 발언질 리는 없는데 검찰 조직의 특성상 일부가 자기들 망에다가 불만 터뜨리는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뭐 어차피 이명박근혜 때 요직에 있었거나 뭔가 나쁜 짓 했던 놈들이 지금 다 조사 대상이고 수사받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 검사들로 보면 제가 숫자로는 미미한 거예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냥 분류 굳이 하자 그러면 카테고리의 정치 검사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목소리를 내가면서 뭔가 어떤 판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신임이고 대통령도 신임이에요. 그 사는 분위기에서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한다? 이거는 조선일보가 일단 딱 따먹기 좋은 갈라치기 프레임에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수처 발족이 사실은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검찰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생겨요. 검찰을 수사할 수 있어요. 기소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정부를 표적 수사를 하고 어떤 판을 만들어간다. 이건 좀 과도한 음모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공수처가 생겼을 때 검찰 조직 전체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과한 음모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사 상황이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수사의 추이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사가 그리고 기소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떠들면서 견제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1987년 11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눈치채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칼기 폭파 사건이 있던 바로 그 해입니다. 올해로 정확하게 딱 30년이 돼가고 있고요. 칼기 폭파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 외치시는 분들이 저 새가 날아든다에 매년 이맘때면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 방송에 있어서도 좀 특별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우리 민주정부 때는 이분들을 세터민이라고 불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탈북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해주실 분 한 분 모셨습니다. 홍강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고향에서 흔히 뵐 수 있는 바로 그런 인상이세요. 선박하고 착하고 그래 보이는 인상. 그럼 북한에서는 언제 나오신 거예요? 2013년 6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그럼 4년쯤 된 거네요. 네. 2013년 6월에.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남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라 말할까요? 일하면 돈 준다는 거? 그것밖에 좋은 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상황이 그렇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죠. 네.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할 소리는 하고 네? 할 소리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 못했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히 겪으신 거는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그 중간에 지금 걸쳐 있는 상태인 거고.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 중에 저쪽 정부에서는 이제 탈북하신 분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제 데모라는 걸 하게 만들기도 네. 하고 뭐 거기 국정원이 개입돼 있기도 하고. 그럼 이제 하나원도 다 나오신 거죠? 끝나신 거죠? 그게? 못 나왔죠. 하나원 나오신 게 아니에요? 네, 저 2013년 6월 20일에 탈북해서 2013년 8월 16일 날 입국했어요. 입국해서 간첩으로 몰려서 재판받았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서. 그러니까 국정원에 6개월 동안 독박에 있다가 그러다 나와서 거기서 곧장 서울구치소로 갔죠. 예. 가서 서울구치소에서 1심에서 무죄 받고 나왔고 그다음 2심도 무죄 받았어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간첩 혐의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탈북자 정보를 취득하려고 했다. 그리고 뭐 탈북 브로커들 납치하려고 했다. 뭐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예전에는 중국이라는 걸 염두에 안 뒀을 때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게 대부분 뭐 휴전선이나 또는 바다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네.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 탈북이라는 건 대부분 다 중국 브로커랑 연관이 있게 해서 제3국 경유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북한에서 왜 남한으로 오실 생각하셨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에 있을 때 탈북 지원도 해주고 탈북도 도와주고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는 돈 있잖아요. 송금. 그것도 받아주고 했어요. 그런데 날 통해서 돈을 받던 그 어떤 사람이 하나 체포됐죠. 체포돼 들어가서 날 부른 거예요. 날 통해서 돈 받았다고. 그래서 보안소에서 체포영장 떨어졌죠. 체포영장 떨어지게 돼서
그래서 탈북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북한에 계실 때에도 탈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다고 하면 이미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니세요? 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이만하면 손 못 대죠. 네. 그런 거 했어요. 좀 간이 크신 분이네.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기급적 투자가 좋아야 되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북한에 강건종합 군관학교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왔고 그래 국경경비대에서 장교로 복무했어요. 출신 성분이 좋으신데요? 아니, 출신 성분이 좋은 건 아니죠. 거기까지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도. 정말 민족반역자의 자식이 아니면 친일파나 민족반역자, 그 민족반역자라는 게 좀 뭐 북한법에 의한 거죠. 그런 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의 자식이 아니면 일정한 개선까지 올라가요. 행정일꾼으로. 그렇군요. 예. 그렇게 살다가 일정한 개선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돈이라도 벌어서 뭐 큰 소리 쳐보자 이런 생각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런 일에 뛰어들게 됐죠. 또 궁금한 게 많은데 사실 오늘 김현희 인터뷰가 아니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그런 인터뷰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북한은 지금 핵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왔고 그래가지고 네. 북한 핵 만드는 걸 막 규탄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의 솔직한 생각 어떠세요? 북한 핵 만드는 건 어떻게 보세요?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나도 핵무장하는 거 반대해요. 핵실험하는 것도 반대고 그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러나 북한이 처해 있는 현재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는 전후 몇십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끊임없는 그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이렇게 쌍소리로 말하면 그러죠. 아,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니들이 왜 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북한 사람들 생각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니들도 갖고 있으면서 왜 네. 못 만들게 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지금 칼기 폭파 사건이 칼기 858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비행기들 중에 858번이라고 번호가 붙은 바로 그 비행기의 폭파 사건인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 당시가 민주화 이후에 6.29 선언이 있고 바로 개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 7년 잡았던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대선이 시작되는 바로 그 즈음이고요. 대선을 20여일 정도 앞두고 11월 29일 날 우리나라의 민간 항공기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서 폭파돼서 수많은 인명이 죽은 바로 그런 사건이거든요. 거기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김현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고, 김현희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 왔어요. 사실은 이 사건이 현재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정원의 수년간의 어떤 범죄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 안기부가 관련돼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했던 김현희 씨가 나는 북한 어디서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라고 김현희 고백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백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김현희는 북한 출생이 아니다. 중국 출생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부르는 표현대로 말하면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혹들이 여러 가지께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론 차원에서 홍강철 님이 지금 나오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현희가 칼기 폭파 사건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걸 언제 알게 되셨어요? 북한에서는 이 이야기를 모르셨을 것 같은데. 예, 몰랐죠. 예. 여기 와서 국정원에 있을 때 대기반이라는 거 있어요. 예. 근데 그 대기반이라는 게 뭐냐면 조사받기 전에 있는 반이거든요. 거기 있을 때 복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진보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김인혜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만화책인데. 그럼 그때 처음 아신 거예요? 네, 그렇죠. 국정원에서 김인혜는 롤모델이에요, 국정원에. 그러니까 비행기를 폭파하고 115명이나 죽였지만 감옥에도 가지 않았고 현재 국정원 직원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거기에 들어오신 세터민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다는 롤모델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의문점 가지기 시작하신 게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북한에서 내가 오래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받았어요. 예, 북한은 테러로는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배워주거든요, 우리한테. 그런데 테러했잖아요. 테러. 예. 그리고 북한이 그 전략이 그래요. 남조선 인민들과 손을 잡고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그 남조선 인민들이잖아요. 나 이 남조선이라는 표현 써서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 있던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115명이나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비행기 폭파시켜 주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거든요, 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북한은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은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근데 안 한 건 안 했다고 해요. 북한이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하는 경우식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홍광철 말씀에 의하면 북한이 아무리 우리가 뭐 배웠을 때는 뿔 달린 도깨비 같은 뭐 이런 느낌이었지만 민간인들 그렇게 무고하게 살해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네, 한 가지 실리 들어보면 김신조의 간에 있잖아요. 박정희 죽이려 들어왔다는 거. 근데 그때 내가 이 들어와서 그것도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전에 그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듣긴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건 몰랐죠. 근데 그때 그 남욱군 형제를 남욱군 형제한테 발각됐잖아요. 근데 그 남욱군 형제를 붙들어 놓고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 살려줬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남욱군 형제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래서 이 김신존에 잡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 사람 자기네를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민간인을 죽일 이유가 없다. 예, 그런 거예요. 간단한 실리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미제국주의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복수 차원에서 뭔가를 하면 자기의 승리의 어떤 그 징표로서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상황은 전혀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로 저쪽의 표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그게 현실로 돼버린 경우 대표적인 게 최근 사건만 해도 천안함 사건이에요. 예.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서 안 했다고 하고 있는 사건이고 남쪽에서는 북한이 했다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김현희 탐구 한번 해봅시다. 일단 김현희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의 고향이 양강도 풍산군의 어느 산골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한 뭐 반박이 있으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희가 양강도 어느 산골이라고 말했는데 그 아버지 출생지를 대면 그렇게 안 되죠. 우리 아버지 출생지 대면 뭐 한경북도, 무산군, 상창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 네, 그렇죠. 김현희가 대학도 갔잖아요. 북한에서 여러 번 이런 개인 자료 문건을 써요. 예. 쓰는데 인민학교에 입학하면 그 학적부 정리하거든요. 그럴 때 쓰거든요. 아버지 고향이 어디 이렇게. 그다음에 그게 중학교에 가서도 쓰고 소년단에 입단할 때 쓰고 사로총회 감행할 때 쓰고 그리고 또 대학에 갈 때 쓰고. 김현희가 공작원이었다면 공작원이 되기 전에 간부리 역사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려도 되겠네요. 누군가가 뒷조사할 것을 염려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예, 앞으로 반박이 나올 걸 생각해서 어느 산골이라고 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전제는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좀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희가 북한 출생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은 그럼 북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구성이? 함경 남북도, 그다음에 양강도, 자강도, 예, 그다음에 평안 남북도, 강원도, 항해 남북도, 개성시, 그다음에 저기 라진 선봉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돼 있구나. 네. 평양은 특별시입니까? 예, 평양 특별시, 남포도 특별시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별시였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강원도는 강원도네요. 네, 강원도죠. 강원도는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네. 같이 겹치는 거 하나 딱 있고. 그렇죠. 자, 두 번째 고백록에 보면은 김현희 스스로가 자기의 외갓집이 개성 토박이였고 매판 자본가, 북한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뭐 이제 북한 역사나 우리 해방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친일파를 숙청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말한 자본주의 성이 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모리 간상배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원으로 선발됐다. 그러니까 자기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출신 성분이. 네, 그렇죠. 북한에서는 결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계급이었던 거죠. 네. 근데 특수 공작원으로 선발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북한에서는 신원 확인을 해요. 신원 조회를 하는데 보통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경찰이죠. 그런 사람들 신원 조회하는 것도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리고 그에 대해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김현희는 외할아버지가 개성에 있는 정확히는 되지 않는데 그런 뭐 갑부였다 이래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또 뭔가를 이렇게 둘러대는 그런. 예, 그렇죠. 막연하게 둘러대죠. 근데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 김현희 자체도 책에 썼잖아요. 예, 모리 간상배 이런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모리 간상배가 뭘까요?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채업자 비슷한 거예요. 아, 난 또 무슨 뭐 모리배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사채업자 이런 거였었군요. 예, 사채업자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됐으면 청산됐어요. 청산됐거든요. 그런데 그 청산자 가족인데 그 뭐 공작원을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얘기다. 네, 그렇죠. 아,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희의 아버지가 매판 자본가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토세력으로서 부자라는 뜻이고 그걸로 돈놀이도 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북한의 문화를 보면은 김일성 자체가 좋아하지 않을 만한 정도 숙청 대상인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됐다 이 부분인데 근데 김현희는 아버지가 처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개성이 6.25 이전에는 남조선이었기 때문에 개성 사람들이 지주 사상과 반동 사상에 물든 인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예외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해요. 이제 지주 사상과 반동 사상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반혁명적 사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어 자체가 다른. 네, 다르죠. 뭐 지주 사상, 뭐 이런 반동 사상 그렇게 말 안 해요. 수준 없는 거죠. 이분들 철저하게 고증을 뭐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뭔가 지르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네. 네. 그리고 우선 그 뭐 지주사상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개성지구는 신해방지구라고 말하거든요. 그 개성 그다음에 뭐 연안 그쪽으로 그런데 그걸 지금 그 신해방지구라고 말 못하고 있잖아요. 김현희가 북한에서 배워온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신해방지구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전혀 개성도 안 가본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죠. 자, 그럼 개성 빨리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김현희는 이제 고백록에서 본인의 엄마가 기독교 계통의 호수돈 여고를 졸업했고 개성 만월중학교에서 교원 그러니까 선생님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반박할 게 있으시다고. 네, 그렇죠. 뭔데요? 북한에서 기독교 하게 되면 나가 자빠지잖아요. 그럼 피를 물고 해보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더 했어요. 60년대, 70년대 그지 그 전까지는 어쨌냐면 60년대까지 극좌경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런 거 가지고 용서 안 했어요. 종교 가지고. 그러다 나니까 북한이 결국은 다 종교가 다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럼 호수돈 여교가 아마 일제강점기 때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기에 졸업하고 중학교 교원이라는 건 간부예요. 민족 간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족 간부거든요. 그러니까 교원이 되자면 도당 비서처 비준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계통의 여고를 졸업한 사람을 도당에서 비준해줬을까요? 아, 그러면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교원도 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네, 없는 아니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봐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모르니까 둘러대다 보니까 기독교 계통의 호수돈 여고를 졸업하고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급조되어 있는 이력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 말인데 왜 나왔냐 하는 걸 내가 그 추측인데 이런 분이 있어요. 김현희가 이쪽에는 그 김현희 변호사였던 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나는 김현희 실체를 보았다 하는 책이 그 책에 그 의하면 김현희가 체포돼서 이 재판받고 있는 과정에 그 안기부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신고를 해요. 자기 조카라고 육촌 조카라고. 아, 김현희가. 네, 김현희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데 김현희 가족은 외할아버지는 개성에서 갑부였고 집이 70칸짜리 집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 집 갑부였고 그리고 김현희 어머니는 이 호수돈 여고를 졸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김현희는 거기에다 그 사람의 말에 맞춰서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야 될 그런 자세에 섰던 거예요. 네. 이해돼요, 이해. 예, 그러다 나니까 이 개성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김현희 출생지가 달라지거든요. 이후에. 그 이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출생지가 평양이라 하던 거에 그 위에는 어머니 고향에 가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개성이 고향이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개성시 부관동 외갓집 이렇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양강도 풍산군 출신인데 낳기는 김현희가 그 개성시 부관동 외갓집에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생기냐면은 김현희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되니까. 당시 이제 안기부죠. 네. 안기부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제 3자가 나타나서 뭔가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급조하다 보니까 뭔가 좀 확실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김현희의 어머니께서 막내 아들 범수가 죽었을 때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다. 이런 표현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천지신명을 왜 찾아요? 이거 좀 웃기다. 말도 안 물론 되는 이건 거지.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예. 기독교는 다니는데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그건 어쩌서 넘어갈게요. 다음에 김현희는 북한에서는 70년대 김정일이 등장한 다음부터 외국 동화책들이 모두 사라져서 숲속에 잠든 공주가 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홍강철님은 아십니까? 알죠. 그런 동화책 있어요? 네, 북한에 세계 아동문학 선집 시리즈가 있어요.
쭉 다,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 뭐, 백설공주와 7명의 난쟁이, 무슨, 뭐, 천 하룻밤의 이야기, 뭐, 쫙 이렇게 해서 있어요, 책들이. 어렸을 때 그런 책들을 책방에서 팔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도 볼 수 있어요. 학생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 책방에서도 얼마 안 했어요.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 책이. 뭐, 35전, 40전 이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 설날에 이렇게 그 세뱃돈 받잖아요. 북한 뭐 세배하면 돈 주거든요. 세뱃돈 받으면 설날 아침에 명절 때 잘 팔아요, 그걸. 그런 그 만화책들을. 그러면 그 책방 앞에 아이들 천지였어요. 그거 먼저 사느라고. 그런데 김현희는 김정일 이후에 외국 동화책이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73년생이거든요. 그 김정일 이후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나도 그때 당시에 뭐 해군당금 책이었어요. 나 그걸 배우자마자 나는 제일 먼저 읽은 책이 그 해군당금이라는 책이거든요. 잊지 않죠. 그다음에 몽떼 그리스도 백작, 1, 2, 3부, 예? 그렇게 뭐 많은 책 봤죠. 어려서 그 영 흥미 있었거든요. 근데 뭐 또 보니까 김현희 표현에 의하면 거지와 왕자. 네. 그러니까 제목이 원래는 한국에 알려지기는 왕자와 거지잖아요. 네. 김현희는 거지와 왕자라고 표현했다고. 네, 그러니까 김현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 못 본 거죠. 그럼 북한에서도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왕자와 거지라고 하죠. 북한이 왜 번역을 왜 그렇게 북한에도 번역하는 사람들 다 있는데 왜 거꾸로 번역해요, 북한만. 나는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좀 거꾸로 번역하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거지 왕자. 다음에 북한에서는 학생들에게 몇 년에 한 번씩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때 맞춰서 교복을 살 수 있는 구매권을 준다고 했는데 교복을 몇 년에 한 번씩 줍니까? 교복은 해마다 주죠. 4년에 한 번씩 주면 교복을 어떻게 입어요? 못 입지. 북한은 교복만 입게 하거든요. 여기도 갔잖아요. 여기도 왜? 학교에 나올 땐 교복만 입게 해요. 그런데 4년에 한 번 교복을 주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난 어렸을 때 1년에 12cm 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 못 입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됐어요. 뭐냐면은 요즘에 우리도 무상 급식 이런 것처럼 무상 교복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기는 교복을 사는 시스템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건데 김현희는 4년에 한 번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 안 주거든요. 70년대 당시에는 김정일을 크게 안 내셨어요. 그래서 김일성 생일 때만 줬지 김정일 생일 때는 주지 않았는데. 네, 안 왔어요. 그리고 80년대에도 김일성 생일에 줬지 김정일 생일에는 안 줬어요. 재밌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는 걸 책에 써놓고 있네요. 그렇죠. 이 보면서 계속 웃어요, 나는. 김현희는 누구 겁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김현희는 인민학교 3학년 때, 인민학교가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인민학교 3학년 때 전국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북한에 전국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게 있습니까? 북한에는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게 없거든요. 세계 청년학생 축전. 김일이 아마 그거 생각한 것 같아요.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89년도에 했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북한에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게 없거든요. 전국 학생 예술 축전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설프게 했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학생 여관에서 묵으면서 시연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북한에는 학생 여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없죠, 학생 여관이 따로. 뭐야, 그 스튜던트 모텔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만 가는 여관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요, 그런 게. 유스 호스텔 이런 개념인가 보다. 그러면 김현희가 중학교 1학년 때 모범 분단을 쟁취하고 일주일간 묘향산 야영소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소년단 야영소 이런 데 일주일간 다녀오고 이런 걸 하나요? 북한에서도? 잠깐만요. 죄송한데 모범 분단을 쟁취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중적 운동이죠. 예? 3대혁명 불군기 쟁취운동 그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한 개 학급을 소련단 조직에서 분단이라 하거든요. 분단 조직. 학교는 학교단위원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분단위원회 이렇게 해서 모범분단이라는 게 자기 학급이 모범 학생들로 꾸려질 때 그런 걸 모범분단이라는 칭호를 줘요. 그러면 그 분단은 모범분단 학생들이 돼서 앞에다 이 배지도 모범분단이라 쓴 그 모범이라 쓴 배지 달고 다니거든요. 일종의 상 받은 거네. 네, 그렇죠. 일종의 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표창으로 소년단 야영소를 보내줘요. 그런데 그거는 전국이 똑같거든요. 사로총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보름씩 보내줘요. 근데 야 일주일 동안 갔다 왔다잖아요. 이건 뭐 너무 어설프게 알고 계시네요. 이게 한두 가지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쭤볼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한 70개 되는데 지금 한 10개를 조금 넘게 여쭤봤는데 다 틀려. 이거는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김현희는 북한에 대해서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북한에서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벌써 이미가. 자, 다음에 조직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사상투쟁을 할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호상 비판하는 것, 얼굴 보고 하는 비판이란 소리예요. 호상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상투쟁 때 얼굴 보고 비판하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까? 힘들지 않죠. 북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기를 자기한테 0.01%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런 비판은 접수해야 한다. 이렇게 배워요. 어려서부터 교양을 그렇게 받거든요. 그리고 생활총괄하는 걸 한 주일에 한 번씩 해요. 주마다 토요일이면 하고 월 마지막 주에는 월 생활총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을 할 때 자기 비판도 육하원칙에 따라 다 하거든요. 자기 비판도 해야 되지만 꼭 호상 비판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에 습관이 된 아이들이거든요. 북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웬만해서 욕먹고 북한 사람들 고민 안 하잖아요. 아하, 면전에 대놓고 우리 한국처럼 예. 일종의 논쟁, 토론 이런 거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반박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요게 이제 북한 체제 비판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좀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고. 네. 자, 김현희는 비판 시간은 거의 매주 두서너 번씩 벌어진다고 했는데 비판 시간이 매주 두서너 번씩 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오늘 학습 정령에 대한 거 총화 짓거든요. 그때도 비판해요. 그때는 분단위원장이 나와서 학습 담당위원이라는 거 있거든요. 오늘 학습에서 누가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비판하고 그다음에 뭐 위생 담당위원이 나와서 오늘 청소하는데 누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마다 한 번씩 해요. 그건 생활총화. 생활총화 주마다 한 번씩. 그다음 월 마지막 주에 월 생활총화를 하고. 그러니까 주마다 한 주에 뭐 더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더 서너 번씩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매주 예. 한 번씩. 예, 매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주말에 이제 일요일 날 쉴 때, 주말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오전에 예. 학교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 헌화 말씀 듣고 뭐 헤어지고 그런 것도 있었군요. 예. 자, 다음에 김일성 생일 60돌인 1972년 4월 15일 날 만경대 혁명학원 운동장에서 평양시 청소년 연합 단체 모임이 있었다고 했어요, 김현희가. 네.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김현희가 평양시 연합단체 모임이라는 거는 평양에서 진행됐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평양시 연합단체 모임인가 해서. 근데 그 모임이 정식 명칭은 전국연합단체 대회거든요. 예. 전국연합단체 대회인데 그 만경대 혁명학원 운동장에서 했다 그러잖아요. 김일성을 모신 자리에서. 그런데 만경대 혁명학원 운동장이란 작아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잖아요, 여기. 거기서 전국연합단체 대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따지면 무슨 운동장, 경기장.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느 학교 운동장에서 했다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고 원래 전국연합단체 대회는 김일성 그 경기장에서 하거든요. 김일성 경기장 엄청 크대요. 네. 5만 명 수용 같은데요, 그게. 우리나라의 잠실 운동장보다 훨씬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씨. 하긴 웃기긴 하다. 어디 네. 우리나라 따지면은 저 옆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다음에 북한군 창건 40돌인 1972년 4월 25일 학생 대표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주게 되었는데 그동안 세탁을 하지 않아서 옷소매와 동정이 새까맣게 되어 있는 것이 행사 간부에게 지적이 돼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성원들이 그 옷차림, 옷은, 복장은 국가가 공급해요. 국가가. 그리고 행사 참가하기 4시간 전에 다 집결에 서 있어야 돼요. 1호 행사거든요. 이 되게 웃긴다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데 그 옷이 색감해서 그 뭐 지적받고 밀려났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북한이 돈이 없어서 니들로 옷 준비해서 입어라 이러겠어요? 안 그러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김일성이 꽃다발을 주는 네, 주는 사람인데. 그 정도 인물이면요, 제가 봐도 한국에서도 비슷할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한테 꽃다발 주는 친구 같으면은 난리 나죠. 수달 전부터 그게 지정이 되고 우리나라는 뭐 안 그럴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최소 며칠 전부터 준비가 돼서 옷이 더러워가지고 이거 에이. 건강검진을 시키거든요. 네. 건강검진 다 시켜요. 그 장령들도 상관없어요. 그건 무조건 시켜. 그 김일성, 김정일을 만나서 이렇게 악수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검진까지. 네. 다 시켜요. 다 시키고 그다음 보내지 않아요, 집에. 병 옮으면 어떻게 해요? 안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안 보낸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행사 때 교통 통제로 행사에 늦을 것 같아서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잤다고 했어요. 예,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행사할 때면 그 김현희 말 맞거든요. 네. 교통 통제가 있어요. 네. 행사 구역을 봉쇄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과 안 시켜요, 거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저녁에 행사장에 몽땅 다 들어가 집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게 행사장 곳곳에 이동식 그 화장실 다 설치해요. 아, 그럼 행사장에서 자는 거예요? 다 네, 같이? 그래요. 그 전날 저녁에 다 입장해서. 그게 행사 뭐 시작하면 몇십만 명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시간 안에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 다 재운다. 네, 거기 다 들어가요. 다 들어. 근데 친구 집에서 잤다고 네, 그러네요? 친구 집에 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이게 남한보다 자유스러운데? 그리고 그 김일성 직접 꽃다발 주는 사람이 네. 그 근접에서 이렇게 김일성을 만나야 될 그런 아이들은 모두 다 그 전부터 행사보장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사보장국에서 다 데려다가 한 곳에서 매개해서 재우고 이렇게 관리해요. 더더욱 특별히 관리를 하겠죠. 네, 그렇죠. 문득 이런 생각이 중간에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현희가 어디 흔히 말해 조선족 출신이라고 하면 그쪽의 문화를 북한 쪽 문화로 버무리려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틈의 차이가 네, 그래요.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네. 자, 북한은 이제 웬만하면 영어나 이런 거 잘 안 쓰고 어떤 용어들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한국말로. 예, 우리말로. 라면이 북한에서 어떻게 됩니까? 즉석국수로 하죠. 라면이? 네. 근데 김현희는 꼬부랑국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꼬부랑국수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뻐글뻐글하게 이렇게. 예, 근데 있었어요. 북한 라면은 한국에 있는 라면처럼 흉내만 내가지고 양념 봉지, 그러니까 지금 맛스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 거 양념을 직접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면만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머지 국물은 지들이 알아서 내면 먹어야 된다는데 북한은 어때요? 북한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라면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즉석국수라는 네. 것도 같아요. 북한 것도. 양념 맛에 먹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한국도 같잖아요. 양념 맛에 먹지. 그 맨 라면 어떻게 먹어요? 못 먹지. 그러면 저기 북한 어디서 상점 같은 데서 판매하는 네. 라면에는 스프가 들어 있는 거예요? 네, 다 들어있어요. 대동강 라면, 대동강 즉석국수. 그게 보면. 언제부터 드셨어요? 그럼 먹은 지 오래죠, 그거는. 옛날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 출장이랑 가잖아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아버지 엄마 따라서 여행 갈 때 간리라는 역전이 있어요. 평양 들어가기 전에. 그 분기점이거든요, 거기가. 그 간리라는 역전에 가면 이 꼬부랑국수 잘 했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의 국수는 혹시 이거 연변 쪽에는 국수를 이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라면을?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웃기네요, 진짜. 그다음에 김현희는 이 라면이 일반 사람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최고급 식품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최고급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라면이라는 게 어쩌다 한 번씩 먹잖아요. 그 라면이 최고급 식품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랑 똑같이 네. 그냥 끼니를 때우는 정도. 네, 그렇죠. 이게 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게 무슨 최고급 식품이라고. 그러니까 연변이나 이렇게 중국 동포분들이 남한 한국으로 들어오기 그러니까 지금 많이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먹은 게 아닐까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또는 네. 더 불쌍하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체제 비판 하려다 보면 네. 북한 못 먹고 못 살아 하려다 네. 보니까 만드는 거짓말일 수도 네, 있고요. 네, 그렇죠. 자, 적기가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애국가 정도 됩니까? 북한에도 애국가는 있는데 네. 적기가는 옛날에 80년대는 80년대 70년대 이때는 당회의 할 때 적기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럼 그 적기가를 가사를 다 외워요? 아, 유효죠. 그러면 김현희가 썼다는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 북한 톤을 읽어주세요. 민중의 기 붉은 길을 여린 톤으로 읽으면 느낌이 안 나와서.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썼어요. 민중의 기 붉은 길을 우리들은 끝까지 지키리.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길을 지키리라.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이렇게 썼어요. 가사는 되게 평이한데요. 예, 그런데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를까요? 달라?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여기까지요. 왜냐면 이게 예. 이제 북한 찬양 공연. 아. 근데 이건 북한 노래 아닌 것 같은데, 적기가. 그러니까 일단 가사 자체가 완전히 훨씬 세잖아요. 지금 네. 뭐 전사의 시체가 네, 뭐 이렇게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들어 알긴 아는데 가사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첫 소절에서 민중에게 붉은 길을 우리들은 끝까지 지키리 이렇게 썼거든요. 완전 다른 거예요. 예, 민중의 이 붉은 길은 전사의 시체를 싼다. 이 처음에 그래요. 굉장히 어렸을 때 배우신 거라서 다 기억을 하시고. 아,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김현희도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완전 다른. 우리도요. 예를 들어서 애국가 모르는 게 말이 안 되고 최소한 1절 가사는 알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 뭐 새마을 운동에 관련 노래, 새벽종이 울련 이런 살아본 사람들은 그게 몸에 그냥 배어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만에 불러도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게 틀렸다고 하는 건 사실은 적기가를 몰랐거나 또는 급조해서 교육 받다 보니까 헷갈려 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김현희 씨 북한에서 오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자, 다음에
김현희가 1987년 그러니까 이게 칼기 폭파 사건이 일어나던 바로 그 해입니다. 10월 말이면은 그 한 달 정도 후에 칼기 폭파 사건이 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마카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광주 여기는 그러니까 중국 광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저우.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광주시, 광주광역시 두 개도 아니에요. 광주에 체류했는데 당시 막내 동생 범수와 현옥이 남편이 급사한 일 등 여러 가지 집안 일과 어깨 흉터 수술 부작용으로 머리도 복잡하고 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 빠른 수키가 모두 알아서 해줬다고 했는데요. 이 지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정사정이 복잡하잖아요. 김현희. 우선 김현희가 자기 가정사정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의문인데요.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전투원이라 하거든요. 대남연락소 전투원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은 뽑혀서 가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 일체 아무것도 몰라요. 아, 이해되네요. 저희를 단절시키거든요. 우리들하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특수 북파 공작을 만들려고 하면 수년 동안 격리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알 턱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건 국가가 돌봐주거든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줘요.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반당 반행명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모두 용서해줘요. 일반 범죄는 그 집 가족들은. 그런데 김현희 뭐 동생이 뭐 앓고 뭐 그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 자체를 몰랐는 게 맞고 네. 그리고 눈치 빠른 수키가 모두 알아서 해줬다라고 했는데 전투원이면 이런 민간인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다 국가가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 비행사들 있잖아요. 비행사들도 가정 생활에 그 골머리 앓게 되면 부부간하고 싸워도 비행사들 출격 안 시켜요. 비행사들을.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 외국에 나가는 이 공작원한테다가 공작원이 가정사정이 그렇게 복잡한데 그런 사람을 보냈겠어요? 그러네. 안 보내죠. 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짜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작원 그 특수 공작원의 역할과 일반인의 역할이 구분이 안 돼 버리고 지금 버무려져 버린 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현희가 명절 때면 집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못해요. 우리 친구 하나의 그 관계 있거든요. 연락소로 간 친구가 있어요. 전투원, 네, 대남 전투원으로. 연락소. 예, 갔어요.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18살에 군대 가잖아요. 그때 학교 졸업하고 갔어요. 구치가 만 17살에. 근데 아버지가 무산 닭공장 지배인이에요. 그런 친구인데 갔거든요. 갔는데 가서 옷 있잖아요. 입고 간 옷을 그걸 몽땅 벗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진도 몽땅 걷어갔어요.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 그 사진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 사람에 대한 흔적을 아예 없애요. 예,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보안이 완전히 철저하군요. 예. 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새까만 벤츠 와요. 벤츠가 와서 선물 이렇게 내려놓고 가요. 그러면 선물 담당이 내려주고 가는 거지 본인이 직접 오거나 못 하는 건 가요. 아니고. 예. 그러면 일반인은 명절 때 왔다 갔다가 가능한데 예. 김현희는 전투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투원이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요. 특수공작원. 특수공작원이어서 북한에 갈 사람이라면 최소한 수년간 격리시키고 근데 좋아 보이는 점은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와서 선물만 내려주고 간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몇 년째 볼 수가 없는 거고. 네. 당시 안기부는 북한의 사정을 너무 몰랐군요.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다음에 김현희는 바레인에서 체포됐을 때, 그러니까 칼기 폭파 사건 난 이후에 체포됐을 때 검정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관 단총 총구를 45도 각도로 세우고 곧 사격할 자세로 서 있었다고 썼는데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 김현희는 기관단총에 대한 그러니까 무기에 대한 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무기를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 아, 그 말이었군요. 예. 네. 북한에서는 기관단총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조국 해방 후에 북한에서 제일 먼저 만든 무기가 기관단총이에요. 그게 AK 소총 아니에요? AK 소총이 아니고 따발총이라고 부르던 거. 71년발. 예전에 그 6.25 관련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예, 거야. 사발에 둥그런 거 있는 거. 예, 예. 71년발 그걸 기관단총을 보고 기관단총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발총 보고. 그리고 나머지 기관단총들을 여러 가지잖아요. 기관단총이라는 게 둥그렇게 된 걸 기관단총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넓적한 탄창이 붙어 있는 것들은 자동총이라고 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여기서 AK 자동소총이라고 하는 거. 그건 자동보총이라고 하거든요. 보총? 네, 자동보총이라고 해요. 근데 김현희가 이제 그 기관단총을 45도 각도로 지었다고 말하는 거는 북한에서 김현희가 공작원을 받았잖아요. 무기에 대해서. 그럼 무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기관단총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자동총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바레인의 군인들, 네. 자기가 말하는 군인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군요. 네. 오, 디테일하신데요.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하. 김현희는 최소한 공작원이면서도 전혀 이 상황, 북한의 무기 체계를 전혀 몰랐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기야 잘 알아야죠, 공작원이.
김현희가 남조선 특무들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네. 북한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을 부르는 말이 남조선 특무가 맞나요? 아니죠. 북한에서는 뭐 안기부 놈들, 뭐 안기부 새끼들 이렇게 부르지. 무슨 특무라고 그런 말 안 써요, 북한에서. 특무가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 이 드라마들 보면 특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중국 드라마에? 네, 국민당 특무 이렇게. 네, 국민당 특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무슨 이게 스파이를 보고 특무라 하는 것 같아요. 국민당 특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밀정들 보고. 아예 특무라는 말이 자체가 없고 그냥 국정원은 그냥 안기부 놈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희가 이제 북한에서 공작원 교육할 때 남조선 특무 그 새로운 용어를 이분이 지금 창조하신 건데 남조선 특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안기부나 국정원 직원들은 우선 인상부터 험악하고 복장은 가죽 잠바를 입고 검은색 안경을 썼다고 북한에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안기부 특무가 네. 꼭 무슨 선글라스 끼고 가죽 잠바 입은 게 안기부 특무 아니잖아요. 표시가 안 나야 돼요. 네. 근데 하물며 공작원들을 교육하는데 그 뭐 드라마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공작원들한테 교육한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강철님 정말 똑똑하시다. 가끔 그런 말 듣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하신 게 북한에서 니들이 혹시 난파되거나 뭐 하면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르쳐줬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표시가 나게 왜 우리가 가끔 우리도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표시가 안 나게 하려면 오히려 정말 더 일반인처럼 표시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국에 파견돼 와서 그 검은 잠바 입고 선글라스 낀 사람은 다 피해 다니면 되죠.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특징을 지어서 말한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바레인에서 체포돼서 조사를 받을 때 사업 비밀을 밀봉하기 위해서 적극성과 대담성이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극성과 대담성이란 그런 말 안 쓰거든요. 북한에서 그런 경우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김현희가 체포돼 조사받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 처한 상황에서 나올 말은 군인이 전투도덕적 품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말은. 네? 군인이 북한에 있어요. 조선인민군 군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전투도덕적 품성 이런 게 있거든요. 10가지 있어요. 이렇게 용감성, 강의성, 책임성, 규율성 뭐 이렇게 해서 10가지 용강, 책규, 조인, 단락 이렇게 외우거든요. 우리. 그런데 적극성이나 대담성 이거는 너무 안 속하는 거죠. 나만틱한 일인 거죠. 그렇죠. 조사를 받는데 적극성하고 대담성이 무슨 필요 있어요. 조사받을 때 빨리 빠져나갈 궁리만 해야지. 그렇군요. 빨리 가겠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김현희 아버지가 앙골라에 가기 전에 만나려고 초대소 식모에게 허락을 받고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초대소 경비 초소를 피해 버스를 타고 집으로 자유주의해서 왔다고 했다.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대마다 북한의 어느 그 집단이나 같아요. 군사 집단은 부대 지킬관이 있거든요. 중대 지킬관이 있고 누구나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야간 근무 서는 당직 서는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이 시간별로 인원 점검을 해요. 우선 그 식모한테 말하고 달아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김현희가 용성 뭐 43호 초대소인지 거기로 초대소로 들어갈 때 승용차를 타고 뭐 30분 남아 꼬불꼬불 들어갔고 초소를 몇 개 통과했고 이게 썼어요. 책에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승용차 타고 30분 가면 대단히 먼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김현희는 걸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초소들을 애돌아서. 그렇게 하고 나와야 버스를 탈 수 있는 그 시가지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시가지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건 그게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용성구역이라는 거는 평양시 제일 북쪽 끝이거든요. 거기다 김현희네 집 있는 건 평양시 중심구역이에요. 거기서부터 그까지 도 보러 간다거나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동이 트기 전에 돌아올 수 없다. 네, 동이 트기 전 5시 40분 기상해요. 북한군이. 북한군 어느 데나가 똑같아요. 그거는. 못 돌아오죠. 그 전에 죽어도 못 돌아오죠. 자, 다음. 그 바레인에서 마리아로부터 녹색 단복 한 벌을 받고 북한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동요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 80년대 초부터 그 중국에서 장사꾼들 들어왔어요. 일일 장마당 했거든요. 우리 부산 우리 고향이 있는 데서도. 그래 그때 경공업 상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중국에서. 그리고 또 뭐냐면 그때 당시에 70년대 당시에도 이 그 민사행정경찰 있잖아요. 이 군사분계선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운동복 다 공급했어요. 북한도 단복 만들었고 또 질도 좋았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 내 아이 쪽에도 아디다스 단복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입었거든요. 아디다스요? 아디다스. 오. 그런 것도 입었어요, 내가. 그리고 저기서 일본에서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렇게 옷을 다 입을 수가 있었는데 녹색 단복 한 벌 받았다고 해서 막 엄청 감동받고 이러진 않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더군다나 김현희 아버지는 외교관이잖아요.
예, 살만큼 살았다. 예, 김현희 자체도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사두리 결혼한다. 이렇게 말을 냈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외국에 계속 다니는 외교관인데 단복이 희구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못 사는 나라라는 걸 강조해야 되다 보니까 글쎄 약간 무리수가 동원되네요. 네. 김현희는 북에서는 서울이라고 하면 조국 통일의 희망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서울을 조국 통일의 희망봉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그게 뭐 정말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예.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혁명의 수도 평양 이렇게 생각하지. 아하. 평양은 우리 심장 뭐 이러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아서 서울을 동경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조선노동당 시, 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노동당 시군 대의원이라는 김현희의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의원이라는 건 얘기를 말하면 이 국회의원이거든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당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대의원이라고 말했다는 건 그건 말이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뭐 저 중국이 그런 거잖아요. 정치협상회의. 예. 중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현희가 거기서 이렇게 혼돈 잡고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미숙하거든요. 그냥 북한에서 정할모도 아니었을까? 그리고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북한의 아이들도 알아요, 그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어떤 사람이고, 당은 어떻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네. 그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얘들은 국회의원 개념을 알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게 헷갈려 버리는 거군요. 예. 자, 다음에 각 구역당의 대의원 후보자는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에서 한 명을 추천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대의원 후보자를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추천 결정합니까? 대의원 이 후보자는 북한에서 당 조직부에 있거든요. 당 조직부 간부과의 그 검열을 받아요. 검열을 통과해서 추천하고 그런다고. 당에서 추천을 해요. 최고인민회의 그 상무위원회라 했거든요. 최고인민회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최고인민회에는 상무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이렇지. 그러니까 김현희는 중국의 상무위원회 있잖아요. 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꾸 왔다 갔다. 최근에 그 시진핑이 상무위원회인가요? 그래서 뭔가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선거철이 되면 중학교와 인민학교 학생들이 소고대하고 가창대를 앞세우고 꽃다발을 흔들면서 각자 정해진 구역을 돌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라는 선전을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게 하죠. 하긴 하는데 김현희는 가창대와 소고대라는 개념을 몰라요. 예? 소고대는 가창대라는 그 총대열에 속해 있는 한 부분이거든요. 소고대와 가창대를 따로 분리해서 말하잖아요. 가창대 하게 되면 거기 소고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창대 중에 일부? 예. 그런데 김현희는 소고대와 가창대,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몰라요.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말은 했는데 개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은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선거철이 되면 가창대 활동 간다 하거든요. 그럼 가창대 활동 간다 하지 소고대 활동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어요. 예. 자, 다음. 김현희는 북한에서 선거는 통상 7시에 시작하는데 공민증에 붙은 번호 순서에 따라서 줄을 서서 투표를 한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선거할 때 공민증에 붙어있는 순서대로 줄을 서서 투표를 하나요? 줄을 서지 않죠. 그러니까 김현희가 그렇게 쓴 게 있어요. 선거 전에 공민증을 다 걷어다가 거기에 번호표를 붙여서 돌려준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김현희는 자기 생각에 공민증에다 번호표를 붙여서 썼으니까 번호대로 줄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공민증에 번호를 붙여주는 거는 동명이인도 많잖아요. 일련 번호구나. 네, 그러니까 선거구마다, 그러니까 선거위원회마다 그 선거자 명부를 작성하죠. 선거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사람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민증에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 일련 번호를 쭉. 그래서 그 번호가 나오면 선거하러 가게 되면 그 번호를 확인하고 선거표를 주는 거죠. 그냥 줄을 서는 것과는 상관없이. 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선거를 할 때 투표함에 넣을 때 투표함에 넣으면 찬성의 표시고 안 넣으면 반대의 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선거 잠깐 못 해본 거예요, 김현희. 한 번도 못 해봤고. 네. 북한의 모든 선거 하잖아요. 네. 이렇게 뭐 소년단에서도 하고 무슨 해요, 다. 예? 조직마다. 선거를 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투표함에 연필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래, 내가 반대하잖아. 반대하는 후보자한테다 줄을 긋게 돼 있어요. 모든 선거가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김현희가 선거를 못 해본 거예요. 반대하면 어떻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가 원하는 데 표시를 하고 그거를 모두 투표함에 넣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거죠? 그렇죠. 예, 투표함이 하나예요.
선거장에 들어가면. 여기서 잠깐만요.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무슨 선거를 하면은 막 100% 투표 참가하고 100% 찬성 그런 선거는 맞습니까? 네, 맞죠. 아, 그런 식으로? 네. 요식행위군요, 선거 자체가. 네, 그렇죠. 반대를 할 수 있나, 근데? 그 분위기에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안 넣어. 그러면 너 반대 표시가 나는데? 그런 투표가 어딨어?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군요. 예. 다음 가겠습니다. 공항에서 남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옥화 선생 정신 차리시라요라고 속으로 말했다고 했고, 영화 촬영소 아저씨가 딸의 심정이라는 영화에 아역으로 출연시키려고 왔을 때 이번에는 딸의 심정에 아역으로 출연시키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라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정신 차리시라요, 허락해 주시라요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죠. 이게 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 한국 배우들이 드라마랑 영화랑 보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런 말 할 때면 진짜 모욕감 느끼죠. 아, 왜요? 완전히 사람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남의 말투를 가지고 완전히 바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해달라요, 뭐 어떻게 하시라요. 그게 저희는 북한에서 쓰는 말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거는 식인데 원래 북한에서 전혀 그렇게 안 쓴다는 네, 전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정신 차리라 하면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아, 내가 보기엔 이거 연변 방언이야. 진짜로.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동네에서 흔히 말해서 중국 동포분들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 말투에 가까워.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허락해 주시라요는 허락해 주십시오? 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북한은 문화와 살려 쓰잖아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그리고 김현희는 7년 남아 이렇게 공작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군인에 나갔거든요.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때면 지금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대화할 때면 어떻게 이렇게 해 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알았습니다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군인 말투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군인들도 저도 이제 군대를 나온 사람이잖아요. 단아까라는 게 있어요. 다나 나나 까로 끝내는 건데 했습니다. 했나? 했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요자를 붙이는 건 사제 말투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다고 군대에 가면은 사제 말투인데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겠습니다. 야, 정말 엄청나네요. 홍강철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데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그 당시 실수를 한 거 맞아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럼 기소가 되면 이거는 아마 검찰이 약식기소 형태로 해서 뭐 한 2-30만 원 벌금 정도로 끝날 상황이고요.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정말 경미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경미하고요. 피선거권도 박탈시키면 되겠네요. 아니 무슨 어차피 안 나올 건데. 그때 기억들 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프리오의 약속을 지켰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 행사에서는 투표 동료 운동을 했는데 그렇죠. 투표 동료 운동은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문재인 찍어라, 뭐 홍준표 찍어라, 안철 찍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거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 육성이 담긴 선거 홍보 음원을 그 행사에서 틀어버렸다. 뭐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건데. 공소시효 사흘 전에 불구속 기소한 거라고 하죠. 서둘러서 한 것 같고요. 사실은 탁현민 행정관과는 그냥 우리가 선거하다 보면 흔히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미미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침소봉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일하는 선관위가 현장 수개표 같이 그 쉬운 일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주댕이로만 일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것 점으로 미뤄봤을 때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라고 해도 결국 그걸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뭔가 좀 앙심을 품은 게 세력이 있지 않냐 하는데 솔직히 한번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아무리 상명하복이라고 해도 이를테면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검찰의 당면 과제가 뭐냐면은 공수처잖아요. 네.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공수처를 띄웠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만든 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혁의 동력을 1년, 2년 동안만 약화시켜 놓으면 공수처 안 만들 수 있다. 뭐 어떤 그런 자신감이라면 마구 흔들어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찰 조직이 안 들어가 봐서 우리가 지금 사법고시 합격 다시 해가지고 검찰 생활을 해본 뒤에 분위기를 좀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박 상식선에서는 좀 뭔가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가 서로 간 논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이 모인 고등학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전국에 검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처음에 초임 검사 시절부터 지방 순환 근무를 하면서 2,000명 정도 되는 인맥이 다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다리만 건너도.
그래서 줄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라인이다, 어느 쪽 줄이다, 누구하고 더 친하다 하는 이런 게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여가지고 그 개혁 작업이 진행될 때 개혁에 같이 동참하는 그룹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그룹이 또 따로 그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도 그 어느 그룹에서는 이 버티는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사실 검찰들의 그 경향을 보면 저는 이 전병헌 수석하고 탁현민 행정관 건 이 두 건을 보고는 저는 이걸 느꼈어요. 뭐냐면 이게 기소 시점과 수사 시점과 수사 착수한 시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전병헌 수석 건은요. 전병헌 수석을 보고 이게 인지수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부터 수사가 들어간 거냐면 박근혜 시절을 캐기 위한 수사를 하다가 이게 엮여 나온 거예요. 그 이 첩보가 엮여 나온 것 때문에 이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구속하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롯데그룹 관련해서 그렇죠. 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 사안이 하나 있고 탁현민 행정관 건은 뭐 이거는 선관위 고발건인 거고 당연히 이거는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한다? 이건 검사가 진짜 이건 돌 맞아 죽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검사 입장에서 이거는 윤석열 지검장이나 문무일 검찰총장 아니라 그분들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기소를 해야 돼요. 이건 법대로 하는 거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그 단정적인 표현은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을 다 기소하지는 않잖아요. 경미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배짱 좋게, 그러니까 이게 좋게 바라보면 이런 시각도 가능해요. 다시 민주정부가 왔구나. 청와대에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저 있으면 기소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의도를 한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음모론은 뭐냐면은 검찰과 현재 문재인 정부와의 이간질 프레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변창훈 검사의 죽음으로 시작 촉발된 건데 그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예요. 아니 나라가 전체로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일본 밑에서 공무원한 게 죄냐.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런 사람 욕한답니까? 사실 그것도 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 박정희 밑에서 판사 이런 거 못하겠다고 그냥 변호사 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딜레마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쉴드를 아무리 쳐봐야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요.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쉴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법과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면 국정원에 가서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키면 때려치우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요. 맞습니다. 예. 이런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쉽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빌미 삼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저쪽에 반격이 빌미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검찰 발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있으니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민주적인 검찰 조직일수록 하급 체제에서 수사하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게 수사 외압으로 들어가면 윤석열이 죽고 문무일이 죽고 박상기가 죽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데미지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발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다 민주정부의 생각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좀 정밀하게 한번 보면 하나 첫 번째 전병헌 정무수석. 이분이 원래 이제 유명했잖아요. 그 게임 캐릭터로 분장해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네. e스포츠협회 회장이어서 근데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 때 여명숙 그 양반이 또 게임 농단 세력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검찰이 갑자기 이분 그 전 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분위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겠는데 롯데홈쇼핑하고 또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 현역으로 있을 때 롯데홈쇼핑 제휴건과 관련돼 있는 상임위에 있었다. 근데 게임스포츠협회 관련한 그 협찬 비슷한 걸 해줬는데 그게 롯데 홈쇼핑에서 해준 건데 그거 돈을 일부는 따로 받고 공금을 뭐 유용했다. 그런데 이게 전병헌 정무수석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걸었거든요. 네,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치자금 그리고 이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뇌물 성격의 후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선 의원들은 정말 히스테리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예민합니다. 단돈 만원, 1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기업의 직원이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누군지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도 확인해서 순수한 후원인지 안 그러면 어떤 의도가 섞여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검증을 하거든요. 그거는 수석 보좌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 정치자금법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낸 사람 그리고 받았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e스포츠 협회의 회장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장이 직접 어떤 이런 뇌물 커넥션에 자기 판단을 개입시켜서 받았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보좌관들이 그 당시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던 그 당시에 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거죠. 만약에 퇴직한 이후에 그 보좌관들이 개인적 인맥을 활용해서 했다는 의혹은 가능해요. 검찰이 밝힐 테지만. 의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병헌 의원이 e스포츠 협회정을 사퇴한 게 2014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혐의를 받고 있는 건 2015년 7월이에요. 롯데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에 후원한 3억 중에서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 5월에 다시 e스포츠 협회 회장을 맡았고 2017년 5월에 다시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 바보는 아니고 어떤 스포츠협회 같은 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재직하고 이러면요. 자기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주요 요직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협회장을 안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이나 조중동의 시각은 이제 이게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심정을 향해서 지금 칼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또 청와대 인물이 하나가 더 등장해요. 그게 탁현민 행정관이에요. 그 유세 현장에는 선관위 직원이 어딘가에 있어요. 예.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한 명씩 신호를 캐면 선관위 직원 한 2명은 있어요. 기소하고 이러는 것도 건이 되니까 이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검찰 일부에서는 청와대 스크래치 내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고 약간 의심의 노출이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게 사실이라면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최근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난 2012년 군 내부 문건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서명해 결재한 문건에는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즉 댓글부대가 장관의 참모인 연재우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실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전 사이버 사령관으로 총선 댓글 공작을 지휘했던 연재욱 기획관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고 연 기획관이 댓글 부대에 보고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작 댓글 부대가 속한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과는 점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점선은 지휘 협조 관계를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연재욱 기획관의 직속 상관인 임관빈 당시 정책실장, 김 전 장관으로 이어지는 장관실 라인이 사이버사 심리전단을 직접 지휘 통제했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또 보안감독 업무를 맡은 기무사 요원도 심리전단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장관이 지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관 참모들이 대선 기간 일선부대, 그것도 불법 댓글 공작을 한 부대를 직접 통제하도록 지휘권을 부여한 건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국방부 적폐청산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전직 사이버사 관계자는 비정상적 지휘권 변경의 배경은 청와대에서 보고받고 개입해도 개통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선 부대에 직접 알아보기보다 국방장관 참모들에게 보고받고 협의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적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휘권 변경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또 비정상적인 지휘 라인을 통해 청와대가 댓글 공작에 개입했는지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나온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에 인도 태평양이란 용어가 적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설파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이 전략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이어지는 안보 협력 라인 구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대신 인도 태평양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언론 발표문 문구에 대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여 제안을 단지 경청한 것일 뿐이며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데 적절한 지역 개념인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복당파를 처음 만나 재결 합의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보수가 다시 뭉쳤다는 주장입니다. 아직
정치적 앙금이 서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복당파도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생각의 차이나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하지만 친박계는 복당 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에 붙여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침을 뱉고 떠난 이들의 노임 승차는 있을 수 없다며 이들은 곧 또 배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박계는 복당 절차를 따져보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복당파 수용이 당원 당규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가기로 했던 환영 만찬은 불참했습니다. 친박계를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홍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명박계 인사인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를 만나는 등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친박계를 압박할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댓글 사건에 관련했던 변창훈 검사가 투신함으로써 지금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 이게 무리한 음모론이라고 할지라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창훈 검사가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4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투신했다. 거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문 이렇게 살짝 좀 열어가지고 이 정도 공간 정도 나오는 그런 건물들. 거기로 뛰어내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박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구글에서 변창훈 창문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엔 첫 번째 기사에 뜨는 사진이 있어요. 실제 투신했다고 알려진 그 장소 창문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창문 자체가 뛰어내리기도 힘들지만 그 창문 밖의 풍경이 사실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가능한가 싶은. 그러니까 좁은 성인 한 명이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 있죠. 빌딩과 빌딩 사이에 그 좁은 골목, 그 골목 중에 있는 창문이거든요. 저도 이거 막연하게 창문이 그냥 열 수 있는 창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반만 열리는 창문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밀어서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창문이 아직도. 그걸 어닝 창문이라고. 이건 나도 못 들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뛰어내린다는 게 힘들죠. 사실 굉장히 큰 각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절차가 많아지면은 사람은 또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죠. 이런 의혹들이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요. 뭐 그게 의혹이 제기가 되면 모든 CCTV 다 뒤져봐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 검사가 전혀 유서 같은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변창훈 검사 장례식에서 검찰총장에게 막말한 검사는 없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녹음된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의 유족들의 반응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신문들은 있잖아요. 보도하는 신문들은 검찰에 대한 막 항변 쫓아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도 막 쫓아내고 이랬다고 하는데 유족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원망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갖다가 시켜놓고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국정원이 보낸 조화도 그냥 돌려보낼 정도로 격앙돼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가족은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난망하죠. 병정님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든지 구인이라도 해놔야 된다고. 네.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저번에 국정원 직원도 마티즈 비슷하게 번개탄 켜놓고 뭐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변호사. 해서 어떤 세력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면은 우리들과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유서도 없이 그냥 투신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곳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했다고 하는 변호사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요. 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타살의 용이 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변 검사장 사망 사건에 관계돼서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들려드릴게요. 국정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여기 문장 끊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애기 아빠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애들 보는 데서 집안 압수수색을 하고 후배 검사한테 15시간이나 조사받으면서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이 문장은요. 수식어를 빼고 문장을 완성시켜보면 국정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수사받으면서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이거예요. 문장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틀어서 이게 이제 검찰총장한테
이거를 쓴소리를 했다. 항변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검사하고 누군가 간에 여기에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갔으면 검사가 정치권에 줄대고 정치검사가 되면 이렇게 이번 경우가 같이 잣대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검사들이 항변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검사는 정말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검사로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어요. 검사한테. 검사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고 누구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을 때는 정치권에 줄대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법대로 일을 하라고 권력을 주는 거거든요. 월급도 줘가고. 그런데 자신의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정치권에 줄을 섰다.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은 법대로 하는 게 검찰이에요. 이미 거기서부터 어긋나서 잘못을 한 겁니다. 검찰이. 친일파의 딜레마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조선일보가 지금 어떤 이간질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7일 보도에서 일주일 새 국정원 직원이어 검사까지 검찰 내부 정권 하명 수사 탓, 국정과제 1호 내세우자 중앙지검 검사 247명 중 64명 적폐 수사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가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8일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불만 터진 검찰,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더욱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선일보가 검찰 내부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문무일 입장에서 공수처가 생기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문무일이 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좀 뜨뜻미지근했던 부분에 저는 이해를 해요.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검찰 개혁에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뭐 검찰 구성원들의 일단 신망이 두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래서 문무일이 그 발언 진리는 없는데, 검찰 조직의 특성상 일부가 자기들 망에다가 불만 터뜨리는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뭐 어차피 이명박근혜 때 요직에 있었거나 뭔가 나쁜 짓 했던 놈들이 지금 다 조사 대상이고 수사받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 검사들로 보면 제가 숫자로는 미미한 거예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냥 분류 굳이 하자 그러면 카테고리의 정치 검사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목소리를 내가면서 뭔가 어떤 판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신임이고 대통령도 신임이에요. 그 사는 분위기에서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한다? 이거는 조선일보가 일단 딱 따먹기 좋은 갈라치기 프레임에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수처 발족이 사실은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검찰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생겨요. 검찰을 수사할 수 있어요. 기소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정부를 표적 수사를 하고 어떤 판을 만들어간다. 이건 좀 과도한 음모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공수처가 생겼을 때 검찰 조직 전체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과한 음모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사 상황이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수사의 추이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사가, 그리고 기소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떠들면서 견제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1987년 11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눈치채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칼기 폭파 사건이 있던 바로 그 해입니다. 올해로 정확하게 딱 30년이 돼가고 있고요. 칼기 폭파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 외치시는 분들이 새가 날아든다에 매년 이맘때면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 방송에 있어서도 좀 특별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우리 민주정부 때는 이분들을 새터민이라고 불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탈북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해주실 분 한 분 모셨습니다. 홍강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고향에서 흔히 뵐 수 있는 바로 그런 인상이세요. 선박하고 착하고 그래 보이는 인상. 그럼 북한에서는 언제 나오신 거예요? 2013년 6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그럼 4년쯤 된 거네요. 네. 2013년 6월에.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우리 흔히 말하는 남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라 말할까요.
일하면 돈 준다는 거 그것밖에 좋은 거 있는 것 같지 않아. 상황이 그렇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죠. 네,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할 소리는 하고 네? 할 소리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 못했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히 겪으신 거는 박근혜 정부하고 이 문재인 정부 그 중간에 지금 걸쳐 있는 상태인 거고.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 중에 저쪽 정부에서는 이제 탈북하신 분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제 데모라는 걸 하게 만들기도 네. 하고 뭐 거기